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글을 쓰는 행위는 남기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일기가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 읽는다는 전제를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욕먹기 위해서 쓸까요? 아니겠죠. 결국 쓴다는 행위는 얼마간 칭찬을 염두에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니 솔직하게 기록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솔직 담백한 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호감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강박증에 가까운 글쓰기로 자신과 당대를 기록한 선비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뱅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모실 때마다 오랜만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정말 오랜만에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3주 예. 3주 쉬셨죠? 예, 정확히 3주 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쉬셨지만 엄청나게 바빴던. 예. 예. 뭐 그 사이에 저 일본 출장을 좀 다녔었습니다. 네, 출장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다 그래서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페이스북에 저한테 여러 쪽지가 왔습니다. 진짜로. 아, 그랬어요? 예. 좀 트위터는 힘든 제가 얘기네. 공개적으로 2번이나 답을 해드렸고. 예. 아니 왜 김준혁 교수님 안 나오냐. 자기는 그 시간이 그분이 너무 좋대요. 아이고. 틀어놓고 저녁에 예. 예, 그 라디오 딱 틀어놓고 이제 일도 하고 뭐 하루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예. 뭐 굉장히 안타깝게 막 사연을 남기셔서. 아, 그러셨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지금 일본에 좀 다녀왔는데 네.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네. 일본으로 이제 빼앗긴 문화유산이 빼앗긴 문화재. 15만 네. 점 중에서 15만 6천 점 중에서 약 한 60%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본의 오구라 재단이라고 예.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동경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이 뭐 오쿠라 호텔, 제국 호텔 뭐 이런 데거든요. 예. 근데 그 오쿠라 호텔에 2005층 석탑하고 예. 이제 평양 윤리사지에 있던 석탑 예. 뭐 이런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또 2005층 석탑 환수위원회 분들이랑 같이 가갖고 환수 논의도 또 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하여튼 우리 역사 근대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바빴습니다. 예. 하여튼 방송에 나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만 아니면 그냥 가서 한 대씩 줘봤고
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은. 저는 이번에 사실 너무 충격받은 게 예. 이건 뭐 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본의 동경에 그 네즈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랄 유물 두 가지를 보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제 그 종인데 명문이 아예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심히 넘어갔을 텐데 저는 이게 쫙 보니까 이게 명문이 있는 것 같아서 꼼꼼히 읽어봤죠. 그랬더니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와룡산에 있는 은흥사라고 하는 절에서 뺏어온 거더구만요. 보니까 그게 참. 그래서 야, 이 고성의 은흥사 분들이 지금 이 종이 일본 내지미술관에 있는지 알고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는 야외 무대 마당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부도가 이름은 없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석사 때 불교사 공부를 해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경기도 문화재위원을 하고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연대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두 번째. 예. 그러니까 국보급인 거죠. 그죠? 완전히 국보죠. 팔각 원당형에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부도가 있는 거예요. 경복궁 지금 이제 국립공부박물관 뒤쪽에 있는 그 고려시대 때 법천사에 있었던 지광국사 현묘탑보다 한 수 위에 부도가 딱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알고들 가져갔을까요? 엄청나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일본 전역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내년에 해방 70주년 아닙니까? 그죠? 해방 70주년인데, 한일협정, 맺은 지 50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롭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어제는 그 윤동주 선생님 일가 되시는 윤영주 가수 윤영주 선생 있죠? 그분이 이제 육촌 동생의 윤동주 시인의 그분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년에 윤동주 시인 서거 7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접목해서 내년에 그 아시아 평화 원년의 해가 되는 새로운 좀 그런 모임을 좀 하고 행사도 하려고 좀 내년에 준비하고 또 있어요. 바쁘시겠네. 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방송은 계속 그래도 할 겁니다. 방송은 나오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자저실기 신노송. 이 책이 아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하셨지만 여기 그 부제가 글쓰기 병에 걸린 어느 선비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사실은 그 아주 최근에 번역이 된 책이거든요. 그 유명한 그 성균관대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가 대표 번역자로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심노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심노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조선 후기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뭐 특별히 관직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렇죠. 특별히 관직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냐면 2009년도에 이 안대회 선생이 관여했던 책이었는데 정조의 비밀 어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 안대회 선생님하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세한도의 저자였던 박철상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조의 생각 쓰셨던 김문식 이 세 분이 그 중심으로 해서 성균관대학교 또 한문학과의 진재교 교수 이 네 분이 중심으로 해서 정조가 비밀 어찰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큰 학술대회도 열리고 또 푸른 역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정조의 비밀 어찰 책도 출판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 정조가 그 비밀 어찰에서 꼭 반드시 관직에 내보내야 될 사람으로 찍었던 인물이 이 심노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노론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정조가 이 심노승을 꼭 관직으로 올리고 싶었지만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럴 정도로 국왕이 그렇게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됐던 인물.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노론이 무지무지 싫어하는 인간이었겠죠. 굉장히 미워하는 인간이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노론이에요. 그러니까 노론이 미워한다 이런 표현보다 노론 벽파가 미워하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노론 시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 집안 자체가 아주 이 노론 시파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벼슬을 그래도 다 하시지 않나요? 아버지는 이제 형조 참의까지 했었죠. 아버지가 그 심낙수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이 1775년에 즉 정조가 즉위하기 1년 전인데 그때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문과에 장원급제 했던 인물치고는 형조 참의 판서도 못 갔으니까 이렇게 큰 벼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또 노론 습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약세에 놓여져 있는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분 역시도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송심 씨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10대 가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청주한 씨, 뭐 청풍김 씨, 광상김 씨 또 뭐 여흥민 씨 막 이렇게 쭉쭉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안이 이제 청송심 씨인데 정송심 씨. 이 청송심 씨 집안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차지했던 영향력과 그 속에서 이분이 일종의 정치평론가인 거예요. 그 속에서 당시 양반의 즉 명문거족의 한 집안으로서 조선 후기 정치 사회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비리라든가 또 약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실록에서 혹은 승정원 일기에서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전혀 관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또 추악하고 본인의 뭐 잘못들도 다. 아니 뭐 물론 본인의 잘못도 이야기하죠. 본인이 아주 재미난 분이에요. 본인이 자기 그 삶에 대한 기록들을 자기가 다 남겨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죽은 뒤에 자식들이 자기에 대해서 쓰게 되면 좀 미화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가 없다. 사실대로 써야 되는데. 또 남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정확하게 잘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그분이 이제 이 책이 지금 1편, 2편, 3편, 4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편이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쓴 이야기들 뭐 자기는 생긴 건 어떻게 생기고 성격은 어떻고 어떤 고질병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다산 정혜경 선생님 썼던 자찬 묘지명이거든요. 자찬 묘지명이 이제 60세 때 본인의 그 삶을 갖다가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찬 묘지명하고 이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찬 묘지명은 너무나 글을 멋있게 썼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종의 좀 미화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폼나게 썼어요. 폼나게. 그래서 뭐 가령 자기 집안이 뭐 8대 옥당의 집이라는 등, 뭐 자기가 굉장히 똑똑했다는 등, 자기 자식들은 자기만큼 못 쫓아왔다는 등,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쫙 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학문의 깊이가 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전하하고 나하고의 관계, 즉 여기서 전하는 이제 정조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런 건데, 이 심노승이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령 뭐, 자기 용모가 너무 못생겼다. 자기 용모는 요절할 상이었다. 그래서 장가도 못 갈 정도로. 그렇죠. 뭐 그런 상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 거 유배도 많이 갔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용모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못생긴 자기 얼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자기의 몹쓸 병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그 몹쓸 병이 뭐냐? 바로 자기가 섹스 중독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 더군다나. 그 시대에 그럼요. 지금도 본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 누구누구랑 바람 폈어 이런 거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썼다간 큰일 나죠. 아니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병이 가장 큰 병이 우리가 이제 이 정할 때 정하나로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정자를 써서 정병이다. 정병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병이다. 여자를 좋아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섹스에 눈을 뜬 것이 15살인데 35까지 20년 동안 줄기차게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거짓말 하러 다녔다는 거죠. 온갖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예. 예쁜 여자가 있는 집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여자를 겁탈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엄청난 강간인 얘기네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이 집안이 얼마나 힘 있는 집안이었겠습니까, 그죠. 돈도 많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로 무마를 했겠지. 무마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참 못된 인간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써놔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하.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다.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이 잘못이라는 건 알았던 거지. 알았던 건데 너무나 그런 섹스 중독,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그런 짓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다가 35이 넘어가면서 자기가 그 병을 버렸다. 좀 철이 좀 드는 예, 거예요. 철이 좀 들고 뭐 이제 그랬던 거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까지 기록을 남겼던 인물인데 대단하네요. 이분이 기록에 일단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자저실기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걸 실질적인 자신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기록을 하느냐. 이분이 이제 일찍 자기의 처음 만났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죽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장례를 치르는 전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심낙수가 돌아가셨을 때도 또 모든 것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거나 무조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아마도 우리 역사에서 이 정도로 기록을 많이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건 거의 진짜 광적인 거네요. 광적인 거죠. 실제로 그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한 사람은 정조였거든요. 그런데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메모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기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실제로 정조의 일기라고 하는 일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너무 바빠갖고 신하들이 대신 써줘요. 대신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광적인 기록가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 세밀한 내용들은 다 신하들이 대신 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되는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그 광적인 기록과 더불어서 일종의 평론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수리부작이다. 그러니까 기록은 하되 스스로의 생각을 적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술과 작을 같이 한 거예요. 기록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죠. 논평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평론가. 그거는 심노승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조선시대 수많은 사관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수많은 사관들의 그런 사왈 혹은 사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관들의 평가가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 후기 들어와서 사관들의 대부분이 노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노론 입장으로다가 소론과 남인을 갖다가 아주 경시하는 이런 그 사평들을 없겠죠. 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들의 사평이 썩 달갑지 않았었는데 뭐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노론을 엄청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뭐 소론과 남인 쪽 입장들이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타당했다고 보는 그런 역사 학자까지는 하지만 역사 연구자 중에 하나인데 그쪽으로 더 비중을 두시는 거죠. 좀 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여러 제도 개선이라든가 혹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 노론 쪽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소론과 남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열성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분이 실록의 사관보다도 한 단계 위에 정치평론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뛰어난
책이다. 그럼 그동안에 다른 많은 선비들이 많은 문집을 남겼는데 네. 그런 문집들과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제 문집들이 네. 이제 보면 굉장히 현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성호 선생님이 썼던 성호사설 아주 대단히 뛰어난 문집이죠. 네. 그죠? 성호사설 같은 경우는 성호 선생 개인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국가의 개혁과 관련된 부분,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 또 과거 역사 속에서 올바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당시에 명망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문집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앞부분은 늘 시문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시라든가 또 아니면 창작집을 경험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책은 다짜고짜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직진해서 이 새끼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저놈 저거 쓰레기 같은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그 조상들이 지금 얘기한 이 자저실기 같은 책을 많이 안 썼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무엇 때문이냐. 네. 실제 이 자저실기라고 하는 것은 문체가 다른 거예요. 문체가 어떤 문체가 다른 거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아마 예전에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을 텐데 폐관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폐관. 소품 문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폐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열하일기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폐관 문학의 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오지라든가 홍루몽이라든가 금병매라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문장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폐관 문학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 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서육경, 이제 주자가 정리한 사서하고 공자가 정리했던 시경, 서경, 역경 또 예기, 춘추, 악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서육경과는 완전히 다른 문장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체를 쓰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선비들로서는 쪽팔리다는 거예요. 쪽팔리다. 그렇게 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쓰는 거거든요. 안 쓰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당시 이 양반이 이제 이 책이 완성이 된 것은 1829년이에요. 본인이 이제 63세 때인데 그래도 정조 때 엄청 총애를 받았던 은근히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사람이 만났던 인물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강희천, 김여, 김조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김조순은 나중에 이제 안동김씨 60년 세도 정치의 근본을 이룬 사람이었죠. 제일 친했던 친구예요. 같이 노론 10파. 그런데 여기서 강희천하고 그리고 김여라고 하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이 강희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천주교하고 연결되어 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강희천은 정조한테 완전히 찍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김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 찍혀서 고생했거든요. 강희천하고 김여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옥. 근데 이 세 사람이 정조한테 완전히 폐가문화 간다고 찍혀가지고 유배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백승종 교수가 정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강희천 불량선비 강희천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거 한번 책 소개 한번 할게요. 그런데 제가 백승종 교수랑 아주 친하죠. 친한데 이게 보면은 이 양반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조한테는 또 이렇게 크게 안 찍혔단 말이죠. 그죠?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정조를 위해서 노론 시파 세력들, 노론 벽파 세력들을 견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폐관 문학을 갖다가 무조건 반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당시 폐관 문학을 썼던 세력들이 노론 벽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좋아했던 이 심노승이 계속 폐관 문학체를 써도 뭐 그냥 뒀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폐관 문학체를 써왔고 그 뒤에 뭐 정조 죽고 나서 뭐 더 이상 뭐 이 저 문체 반정 이런 거 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남들이 이 심노승이 이런 폐관 문학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수준도 안 되는 게 뭐 저런 거 쓴다고. 저런 걸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문을 갖고 폼나게 막 쓰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심노승은
그래 니들은 폼 잡아라. 나는 내 멋대로 글 쓰겠다. 내가 갈 길 간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다가 오늘날 네. 이제 200년 지난 오늘날 거꾸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앞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 썼던 문집들이 개인들은 폼이 나겠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하겠지만 그 집안 분들은 좋겠죠, 그죠? 뭐 우리 판소공이 어떻고 참판공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분이 썼던 이 자저실기만큼 당시의 실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드물다. 이런 책들이 많았으면 우리가 굉장한 자료를 갖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저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눈이 열렸어요. 예. 새로운.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일성록하고 또 그 승정원 일기학을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책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또 승정원 일기도 열심히 번역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논문도 하나 이제 또 새롭게 정리를 좀 한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저야 뭐 정조 전공자니까 정조 때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그것을 이제 기존의 실록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승정원 일기에 보니까 완전히 그 새롭게 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이거는 은밀한 이야기들이거든. 은밀하지만 실질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진짜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 사실은 정조가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조가 좋아했던 인물들 이런 표현은 뭐 하지만 얄짤 없어요. 그냥 다 작살내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저랬구나. 이런 이야기들 너무 충격을 받았죠. 보통 자료에선 전혀 볼 수 없는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맨 얼굴들이 나왔겠네요. 정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 김종수라고 하는 인물이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였거든요. 이 사람 엄청 좋아했어요. 이 사람 청년 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형 김종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입만 열면 입안에서 악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입에서 입냄새 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입냄새가 너무 나갖고 근처도 가기 싫었는데 그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까버리는 거예요. 확실하네요. 예.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너무 재밌게. 예. 자, 그 나머지 조선 후기 1700~1800년대의 후기의 민낯들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꽤 부지런히 쓰는 편입니다. 뭐 출판사만 정해진다면 해마다 책을 낼 수도 있고 지금도 원고는 또 쌓여 있습니다. 왜 쓰는 걸까요? 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산문집 슬퍼할 권리 이거 말고는 세상 문제에 대한 기록도 아니고 그냥 상상력에 의한 시이고 산문들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비유가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신이 불러줍니다. 첫 줄이나 단어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막 부추기거든요. 그걸 또 쓰지 않고 어물거리면 괴롭힙니다. 머릿속에서 그 단어나 문장이 빙빙 돌아가지고 이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팔자소관이다 생각하고 뭐 일종의 무병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저실기를 남긴 심노승은 어땠을까요? 말하자면 서정시 같은 글도 아니고 산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대의 정쟁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겠고 일상의 회고이기도 합니다만 솔직함과 과감함이 여타 문집과 다른 점입니다. 누군가는 뭐 반대편을 공격하는 글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단순한 음풍농을보다 100번 낫다고 봅니다. 인간의 내면을 읽을 근거가 되거든요. 점잖은 책도 중요하고 이런 스타일 혹은 감정적 문장들도 같은 무게로 소중합니다. 170년 전의 선비 생각이니 궁금하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심리란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서 현 시대로 무대를 옮겨도 적용 가능한 판단들이 많습니다. 일단 읽어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잡이가 될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솔직한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